새벽 공기가 짙게 내려앉은 청솔 마을에는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오래된 감나무에 걸린 안개가 걷히고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맑고 시원한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마을 가장자리. 소박한 기와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올해로 74이 된 정불례 할머니였다.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5시 반이면 정확히 눈을 떴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면 5년 전 읍내 뒷골목에서 데려온 하얀 진돗개 철이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맞이했다. 처음 만났을 때 철이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온몸에 상처를 달고 있던 불쌍한 유기견이었다. 그러나 불례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이제는 튼튼하고 영리한 모습으로 자라 든든한 집지킴이가 되어주었다. 특히 하나뿐인 손녀 소연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소연이 학교에 갈 때면 언제나 곁을 지키며 배웅해 주었고 돌아올 때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 맞이하곤 했다. 불례 할머니에게 소연은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을 대신하는 존재였고 그런 소연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철이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족이었다. 소연이 활짝 웃으며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불례 할머니의 가슴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행복으로 가득 차곤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소연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졌다. 중학교 3학년, 한창 밝고 명랑할 나이건만 아이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놀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 되면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밤이 되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다. 소연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물어봐도 소연은 그저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불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딸을 잃었던 그 시절. 딸도 이와 비슷한 어둠을 홀로 감당했었기에 그 불안감은 더욱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아침, 불례 할머니는 소연을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소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혹시나 입맛을 되찾을까 싶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소연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아, 얼른 와서 아침 먹어라. 네 할머니. 평소보다 더디게 움직이는 소연의 모습에 불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소연이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 더 맛있는 음식, 새로운 옷 그래. 시장에 가서 소연이가 좋아하는 옷을 사다 줘야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소연을 보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기 위해 현관 옆에 놓아둔 장바구니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철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뛰어왔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나갈 때마다 얌전히 배웅하던 녀석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철이는 컹컹 짖더니 할머니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입으로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철이야, 이게 무슨 짓이니 어서 놓아라. 불례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며 장바구니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철이는 온몸에 힘을 주고 버텼다. 그저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했던 불례 할머니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다. 철이 못 쓰는 버릇이 들었구나. 어서 안 놓아. 할머니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철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더욱 단호하게 장바구니를 물고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앞발로 땅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안 돼요. 할머니 나가시면 안 돼요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단순히 장난치는 개가 아니었다. 무언가 절박하고 필사적인 행동이었다.
불리 할머니는 그제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잡은 손을 멈췄다. 왜 그러니? 철이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철이는 대답이라도 하듯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녀석이 왜 이러지?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 철이는 할머니의 불안을 눈치챈 듯 더욱 크게 낑낑거리며 장바구니를 마당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곤 발로 장바구니를 마구 긁으며 마치 그 안에 무언가 불길한 것이라도 담겨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철이야, 멈춰 그만해. 불리 할머니는 소리쳤지만 철이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장바구니의 손잡이 부분이 힘없이 뜯겨져 나갔다. 할머니는 허탈하게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시장에 갈 수 없게 되었다. 할머니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바구니를 마당에 내려놓았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놓이자 철이는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낑낑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마치 자신을 칭찬해 달라는 듯이 애교를 부렸다. 불리 할머니는 그런 철이의 모습에서 더욱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녀석이 도대체 무엇을 막으려고 한 걸까? 오늘 시장에 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할머니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 그녀의 방 창문 옆에 놓인 화분들로 향했다. 그 화분에는 소연이가 좋아하는 코스모스가 심겨져 있었다. 어젯밤 소연이가 잠든 후에 누군가가 그 화분들 근처를 서성거렸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니, 서성거린 게 아니라 무언가를 심어놓고 간 것은 아닐까. 불리 할머니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철이가 맡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시장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찢겨나간 장바구니를 멍하니 바라보는 불리 할머니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롭던 아침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움으로 변했다. 철이는 이제 더 이상 짖지 않고 낑낑거리며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철이를 쓰다듬었다. 철이야, 너 혹시 내가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거니? 철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핥아주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그 눈빛은 평소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아닌 무언가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뜰에 널어놓았던 빨래를 걷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장바구니는 마당 한켠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셔도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철이가 왜 그랬을까?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 분명히 내게 무언가를 경고하려 한 거야.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철이를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철이는 그저 영리하고 충직한 개였지만 어쩌면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안방 창문 너머로 향했다. 어젯밤 유난히 밝게 빛나던 달빛 아래 누군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었다. 바로 그녀의 이혼한 며느리 유선영이었다. 선영은 아들 지훈과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끔씩 불쑥 찾아와 살가운 말을 건네곤 했다. 불리 할머니는 그런 선영의 행동이 고마웠다. 이혼 후에도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주며 살뜰하게 챙겨주는 선영을 그녀는 친딸처럼 생각했었다.
어젯밤에도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선영은 불례 할머니가 좋아하는 찰떡과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불례 할머니는 따뜻하게 선영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불례 할머니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선영은 이야기하는 내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않고 계속해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특히 그녀의 시선은 안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와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옷장으로 자주 향했다. 왜 저렇게 옷장만 쳐다보는 걸까? 불례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저 선영이 오랜만에 와서 집 구경을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 위화감은 선영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을 때 더욱 커졌다. 화장실은 안방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는데 문을 닫고 들어간 선영의 발소리가 너무나도 조용하고 신중하게 들려왔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걷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선영의 발걸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듯이 가볍고 느렸다. 그녀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선영이가 왜 저렇게 조용히 걷지?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곧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생각을 멈추었다. 잠시 후 선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들어갈 때의 약간의 초조함은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를 해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순수한 미소가 아니었다. 불례 할머니는 그 미소를 보며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딸아이가 오랜만에 와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철이는 선영에게 유독 경계심을 드러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던 철이가 그날은 선영이에게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선영이 철이야,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라며 다가가려 해도 철이는 뒷걸음질을 치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선영이가 옷장 근처에 다가갈 때마다 철이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며 짖기까지 했다. 불례 할머니는 그런 철이를 보며 아이고, 이 녀석이 선영이가 너에게 잘해주는데 왜 그래? 라며 철이를 타일렀다. 선영은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얘가 저를 아직 낯설어 하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다. 철이가 그녀가 시장에 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유, 선영이가 유난히 옷장에 집착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 조용히 걸었던 이유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엮여 불길한 예감을 만들어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선영이 옷장 안에 무언가를 숨겼을 수도 있다. 아니, 숨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왔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철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불례 할머니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철이는 할머니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방문이 열리자 옷장이 그녀의 눈앞에 들어왔다. 커다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옷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직하고 고요해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 옷장이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쇼리야. 할머니는 낮게 철이를 불렀다. 철이는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마치 이제라도 알게 되셨군요. 빨리 열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불례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이 닿자 묵직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옷장 안에는 겨울옷과 이불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옷장 안을 더듬었다. 그때 철이가 다시 낑낑거리며 그녀의 발치를 긁었다. 어디야 철이야? 어디에 있는 거니? 철이는 옷장 안쪽, 이불들이 쌓여있는 곳을 가리키는 듯했다. 불례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이불들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불 밑에 숨겨져 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불 밑에 숨겨진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한 불례 할머니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망설이는 기색 없이 봉지를 집어 올렸다. 비닐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철이는 할머니의 옆에 앉아 꼬리를 가볍게 흔들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찾으셨군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봉지를 열었다. 안에는 생각보다 작고 평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색 직사각형 기계, 접혀있는 작은 종이 조각, 그리고 그녀의 눈에 익숙한 서류 한 장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종이 조각이었다. 종이를 펼치자 펜으로 쓴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집문서 복사본 녹음 완료. 할머니는 그 세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집문서 복사본이라니, 그리고 녹음 완료라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곧바로 옆에 놓여있던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집, 즉 청솔마을 130번지에 주소가 적힌 그녀의 명의로 된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복사본이었다. 서류를 들고 있는 할머니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왜 그녀의 집문서 복사본이 여기에? 그것도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숨겨져 있는 걸까? 그리고 녹음 완료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은 검은색 기계로 향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계는 얇고 가벼웠으며 여러 개의 작은 버튼들이 달려 있었다. 기계 위쪽에는 REC라고 쓰인 빨간 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바로 녹음기였다. 누군가 이 녹음기를 이용해 그녀의 집에서 무언가를 녹음했던 것이다. 그때 어젯밤의 기억이 마치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선영이의 불안한 시선이 머물렀던 옷장, 화장실에 갈 때의 조심스럽고 조용한 발걸음, 그리고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의 묘한 만족감까지. 모든 것이 이 조그마한 녹음기로 인해 퍼즐처럼 맞춰졌다. 선영이는 화장실에 간 척하며 몰래 녹음기를 옷장 안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갔을 때 다시 와서 녹음기를 가져갈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철이가 그녀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이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어딘가에 숨겨진 채로 남겨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불례 할머니는 비로소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철이는 아침에 그녀가 시장에 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게 아니었다. 찢겨나간 장바구니는 단순히 그녀의 외출을 막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옷장 안의 비밀을 그녀에게 알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철이는 그녀가 외출하면 다시 선영이 돌아와 이 증거물을 가져갈 것을 본능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집과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선영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영이가 왜? 그녀의 입에서 한숨과 함께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손에 든 녹음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선영이의 진짜 속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버튼들을 눌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녹음기는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이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았다. 재생 버튼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원을 켜는지조차 몰랐다. 그녀는 다시 무기력함을 느꼈다.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녀는 그 진실의 문을 열 수 없었다. 철이는 할머니의 무기력함을 느꼈는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하고 촉촉한 감촉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다. 그래,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일이 그녀의 불길한 예감이 아닌 실제 계획된 음모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불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녹음기와 집문서, 복사본, 그리고 종이 조각을 다시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그 봉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현대적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도움을 청할 곳을 알고 있었다. 바로 옆집에 사는 그녀의 손녀 소영과 같은 고등학생인 박민수였다. 그녀는 품에 안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마당을 가로질러 옆집으로 향했다. 철이는 할머니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이제 그들의 행동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단지 진실을 향한 단호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선영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소연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불례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검은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옆집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철이는 할머니의 옆에서 얌전히 걸었다. 옆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 안에서 책을 읽던 고등학생 박민수가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방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순수한 웃음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순진한 아이에게 어떻게 꺼내야 할까? 민수야, 할머니가 내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하며 할머니를 툇마루에 앉혔다. 할머니는 품에 안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할머니는 이런 걸 어떻게 쓰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민수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왜 할머니한테 있어요? 이거 디지털 녹음기잖아요. 민수는 능숙하게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찾았다. 할머니, 여기에 녹음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불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민수는 이어폰을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이어폰을 귀에서 떼고 소리를 키웠다. 선영의 목소리는 이제 스피커를 통해 민수와 불리의 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왔다. 할머니는 몸을 떨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며느리의 살가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감정한 목소리였다. 마치 비즈니스 통화를 하는 것처럼. 그녀의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차피 이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믿어요. 집문서도 복사해뒀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민수도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이 목소리, 선영이 이모 아니에요. 불리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 집만 넘기면 남은 빚은 다 털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순하셔서 뭘 말해도 다 믿으시거든요. 불리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에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해 그녀를 속이려 했다니. 며칠만 더 있으면 집 이름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 이제 시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돼요. 선영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불리 할머니는 이제야 그녀가 왜 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꺼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그저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정리하려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선영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맞아요. 그 할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집도 시세가 꽤 되고 예금도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는 전혀 모르죠. 어머니가 자기 재산에 대해선 아들한테도 자세히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이 부분에 이르자 불리 할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선영은 아들인 지훈마저도 속이고 있었다. 그녀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과 지훈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선영이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걱정 마세요. 며칠 내로 모든 일이 끝날 거예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 이제 시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돼요. 녹음이 끝났다. 정적만이 남은 마당에는 불리 할머니의 꺽꺽거리는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수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갈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지훈에게 먼저 알려야 했다. 민수야, 고맙다. 덕분에 내가 속을 뻔한 것을 알게 됐구나.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녹음기를 건네주며 할머니, 이 녹음기 꼭 챙기시고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불리 할머니는 민수에게서 녹음기를 받아들고 터벅터벅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선영의 본심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아들 지훈에게 알려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로 굳게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훈의 전화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서울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지훈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 옆에는 철이가 꼬리를 내린 채 얌전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말씀하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무슨 일이에요?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불리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아, 지훈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불리 할머니는 비로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장바구니가 찢겨나간 이야기부터 옷장 속에서 발견한 검은 비닐봉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녹음기와 종이 조각, 그리고 집문서 복사본까지. 지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불리 할머니는 무릎 꿇고 앉아있는 철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이 이 녀석이 내가 시장에 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단다. 그 속에 이 녹음기가 있었던 거야. 철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우는 그런 철이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녀석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어머니는 비닐봉지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민수라는 아이가 이 안에 녹음된 게 있다고 하더라. 네가 한번 들어보렴.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믿어요. 집문서도 복사해뒀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그 목소리는 지훈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냉소적인 태도, 그리고 집과 재산을 탐하는 사악한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동시에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 이 집만 넘기면 남은 빚은 다 털 수 있어요. 지훈이는 전혀 모르죠. 어머니가 자기 재산에 대해선 아들한테도 자세히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지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선영의 거짓된 미소에 속아 넘어간 것도 모자라 자신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철이를 내려다봤다. 철이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불리 할머니는 흐느끼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지훈아, 엄마가 바보 같았지. 선영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단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선영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지훈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는 그 순간 선영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어머니를 상처 입히게 둘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불리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지훈아, 내가 선영이를 딸처럼 생각했던 만큼 경찰서에 끌려가는 건 보고 싶지 않다.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두 사람은 동시에 흠칫 놀랐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철이는 초인종 소리를 듣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아까 녹음기에 담긴 선영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다. 지우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유선영이 서 있었다. 지훈 씨 어머니 뵈러 왔는데 지훈 씨도 와 계셨네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온몸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선영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들어오세요.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선영을 맞이했다. 선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불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요. 혹시 못 보셨어요?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방 안을 훑고 있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훈과 불례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슨 물건? 불례 할머니는 태연하게 물었다. 선영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말했다. 아니, 그게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라서요. 혹시 옷장 근처에서 못 보셨는지 해서요.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혹시 이걸 찾으세요. 선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지훈은 봉지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혹시 당신 물건이 맞습니까?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곧바로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차피 이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지훈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보다 빨랐다. 그는 녹음기를 뒤로 숨기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아, 이제 그만해. 다 알아. 네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 선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지훈 씨, 이건 오해예요. 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잘못 녹음된 것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 녹음기에 담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지훈은 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철이가 서 있었다. 철이는 선영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선영은 철이를 보자마자 온몸을 떨었다. 이 녀석이 네가 남긴 증거를 찾아서 어머니께 알려준 거야. 넌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지훈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불례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인 철이가 있었다. 나가.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경찰에 넘길 거야. 지훈의 단호한 경고에 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리며 집을 나섰다. 지훈은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어머니를 구했다는 안도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영이 떠난 후 불례 할머니의 집에는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다. 지훈은 어머니 곁에 며칠을 더 머물렀다. 모자는 그동안의 긴장과 불안을 털어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지훈은 어머니를 안심시킨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제 저 혼자 두지 마세요. 그의 마지막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선영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온 신경을 쏟았던 불례 할머니는 그제야 손녀 소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소연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단순히 사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소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면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연의 손등에 난 멍자국이었다. 처음에는 넘어져서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멍은 하나둘씩 늘어갔고 할머니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소연의 교복은 늘 지저분해져 있었고 가끔은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기도 했다. 할머니가 교복을 빨아주려고 하면 소연은 황급히 교복을 숨기려 했다. 소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거니?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소연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할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할머니는 이미 선영과의 일로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소연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운 것은 바로 철이었다. 철이는 소연이가 학교에 갈 때면 여전히 곁을 지켰지만 이제는 마냥 얌전하지 않았다. 등굣길. 늘 같은 장소에서 몇몇 남학생들과 마주칠 때마다 철이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 번은 할머니가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는데 철이가 그 남학생들을 향해 컹컹 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철이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연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소연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내용에는 깊이가 없었다. 아, 어머니, 소연이 요즘 사춘기라서 그래요. 예민할 시기라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대답은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녀는 소연의 고통을 단순한 사춘기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선생님의 태도에 실망했다. 학교도 믿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소연이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마. 제발 멈춰줘. 소연의 목소리는 꿈속에서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 할머니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소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소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꼭 껴안은 채 괴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때 할머니의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던 철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철이는 컹컹 짖더니 소연의 방으로 달려가 문 앞에서 으르렁거렸다.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아까 등굣길에서 냈던 소리와 똑같았다. 철이는 소연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할머니는 조용히 소연의 방문을 닫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내일 소연을 몰래 따라가 이 모든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내 손녀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새벽녘, 불례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다가 무언가 차갑고 축축한 것이 자신의 손을 툭툭 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철이가 앉아 있었다. 철이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앞발로 툭툭 치며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했다. 할머니는 철이가 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작은 천 조각이었다.
푸른색 천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천조각이 소연의 교복 소매 부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소연의 손등에 난 멍자국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철이는 그 천조각을 할머니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 이제 아시겠죠? 빨리 소연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소연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불례 할머니는 피 묻은 천조각을 꼭 쥐었다. 그 차가운 천조각은 그녀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연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선영과의 싸움에서 얻은 용기와 지혜를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사용해야 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가족을 향한 두 번째 전쟁이었다. 새벽 일찍 불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소연의 방문을 열었다. 소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미약한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소연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그리고 그녀는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시장이 아닌 학교를 향하고 있었다. 철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할머니의 옆을 묵묵히 따랐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다. 할머니는 소연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철이는 앞서 나갔다가 소연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와 할머니의 옆에 붙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낯선 골목길을 지나 소연이가 평소 다니던 길과는 다른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소연아, 이 길은... 할머니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때 철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소연이의 뒤를 향해 컹컹 짖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돌아보니 소연이의 뒤를 따라오는 남학생 3명이 보였다. 그들은 소연이에게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다. 철이는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갔다. 남학생들은 철이를 보자마자 멈칫했고 철이는 그들에게 으르렁거리며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비웃으며 소연이에게 다가왔다. 야, 강소연. 네, 할머니는 왜 따라와? 할머니가 내 몸종이야. 그들의 비웃음 소리에 할머니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연이의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황급히 몸을 숨겼다. 소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남학생들은 소연이를 둘러쌌다. 야, 빨리 돈 내놔.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우리 게임비 벌어야지.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례했다. 할머니는 숨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동시에 절망으로 가득 찼다. 소연이의 손등에 난 멍자국, 그녀의 피 묻은 교복,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다. 그때 그들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철이가 그들에게 달려들어 짖기 시작했다. 철이는 남학생들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렸다. 한 남학생이 철이를 발로 차려 했지만 철이는 재빨리 피했다. 그 순간 다른 남학생이 소연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소연은 움츠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연이의 교복깃을 움켜쥐려는 듯한 손동작이 보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소리쳤다. 이 녀석들 당장 내 손녀에게서 떨어져. 할머니의 고함소리에 남학생들은 당황한 듯 멈칫했다. 그들은 할머니와 철이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A씨, 재미없네. 오늘은 봐준다. 그들은 소연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소연이에게 다가갔다. 소연은 눈물을 쏟아내며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제가 미안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후 소연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이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유도연이라는 아이였다. 유도연은 교장 선생님 아들이에요. 소연의 마지막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무관심했던 것일까? 그래서 소연의 고통이 무시당했던 것일까? 할머니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다음 날 아침, 분리 할머니는 교복 차림에 소연이를 데리고 학교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할머니는 교장실로 직행했다. 교장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친절해 보이는 얼굴의 교장 선생님 유승호가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어머니, 유 교장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분리 할머니는 침착하게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교장 선생님, 제 손녀 소연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도 뺏기고 폭행도 당했고요. 할머니는 전날의 일과 소연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유 교장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소연이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장난이라니요. 제 손녀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 있던 피 묻은 천 조각을 보여주려 했다. 유 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폭력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저희가 함부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혹시 며칠 전 전학 온 저희 아들입니까? 유 교장은 말을 이으며 소연이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할머니는 유 교장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내 유 교장은 슬쩍 고개를 돌려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가리켰다. 가족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는 유 교장 부부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바로 소연이를 괴롭혔던 유도연이었다. 어머니, 오해는 마세요. 아이들 일에 부모가 나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좀 예민해서요.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유 교장은 형식적인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분리 할머니는 그제야 유 교장이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왜 모든 것을 사춘기로 치부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손녀는 학교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 그녀와 소연이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 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장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눈은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좋아.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교장실 문을 닫고 나왔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손녀 소연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를 위해 싸울 용기가 있었다. 교장실을 나온 불례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제도도 그녀의 손녀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선영과의 싸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밝혀낼 방법은 오직 하나. 직접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연은 교장실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제가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소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철이는 어김없이 학교를 향하는 길목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학교를 향해 가던 녀석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학교 뒤편에 있는 낡은 폐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같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철이는 그 폐건물 앞에서 서성거리며 컹컹 지저댔다. 할머니는 철이의 행동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소연이가 학교에 간 것을 확인한 후 철이를 따라 그 폐건물로 향했다. 폐건물은 오래전에 버려진 건물이라 을씨년스러웠다. 철이는 건물 입구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를 안으로 이끌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깨진 유리창이 널려 있었다. 그때 건물 안쪽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강소연 이 엑스 진짜 눈치 없네. 왜 아직까지 돈을 안 가져와? 내일까지만이야. 그때도 안 가져오면 너희 할머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유도연과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소연이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분노에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뛰어나가면. 저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때 그녀의 눈에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선영의 녹음기를 통해 증거의 중요성을 깨달은 상태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유도연과 그의 친구들의 목소리, 그들의 협박과 비웃음을 빠짐없이 녹음했다. 한참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할머니는 녹음을 멈추고 몰래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녀는 듣는 내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철이는 낑낑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철이는 건물 뒤편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은 자전거와 함께 흙이 잔뜩 묻어있는 물건들이 보였다. 철이는 그 중에서 작은 머리핀 하나를 코로 툭툭 밀었다. 그 머리핀은 소연이가 늘 하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리고 머리핀에는 희미하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 머리핀을 주워들었다. 그때 철이가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액정이 산산조각난 스마트폰이었다. 할머니는 그 스마트폰이 소연이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아팠다.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부서진 스마트폰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 부서진 스마트폰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곧바로 읍내에 있는 스마트폰 수리점으로 향했다. 수리점 직원은 부서진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건 액정이 깨진 정도가 아니라 메인보드까지 나간 것 같아요. 복구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아주 소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수리점 직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수리점에서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 기적적으로 복구했습니다. 사진이랑 동영상이 몇 개 남아있네요. 할머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동영상이요. 수리점 직원이 보여준 동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유도연과 그의 친구들이 소연이에게 욕설을 퍼붓고 돈을 요구하며 그녀를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소연이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순간 철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철이는 소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철이가 무서워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소연이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동영상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는 옆집에 사는 민순의 누나에게 찾아갔다. 민순의 누나는 읍내에서 유명한 블로거이자 인플루언서였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건넸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제 손녀가 그리고 철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민순의 누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올렸다. 교장 아들의 학교 폭력 실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과 녹음 파일이 올라갔다. 그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다. 언론사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유튜버와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앞다투어 불례 할머니와 소연이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교장 아들의 교내 폭력, 노파와계의 용기 있는 투쟁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 기사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언론의 보도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유도연과 그의 친구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소연이와 불례 할머니를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용기 있는 할머니와 진돗개를 응원합니다. 등의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다. 사건은 더 이상 교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교육청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교장 유승호는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에 시달리며 학교에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를 옹호하던 몇몇 학부모들도 여론의 압박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교육청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유도연과 그의 친구들은 소연이에게 가했던 폭력과 금전 갈취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유승호 교장은 교장 직위에서 사퇴하게 되었고 유도연과 그 친구들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소연은 학교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때 교문 앞에서 한 소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년은 유도연이었다. 소연이는 몸을 움츠렸다. 유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소연, 나야. 유도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후회와 함께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은 정말 후회돼. 너와 너희 할머니 그리고 그 개한테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소연이는 아무 말 없이 유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조언이 떠올랐다. 소연아, 용서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용서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란다. 소연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그래, 너의 사과 받아줄게.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마. 그리고 그 행동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잊지 마. 유도연은 소연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정말 고마워. 너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고마워. 그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소연은 그를 용서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던 고통과 불안을 털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밝은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말했다. 할머니, 저 꿈이 생겼어요. 불례 할머니는 소연의 얼굴에 드리워진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네 꿈이 무엇이니? 수의사요. 할머니, 저를 지켜준처럼 약하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불례 할머니는 그런 소연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연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소연은 이미 자신을 지킬 힘을 갖게 되었고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더 강해졌다. 그리고 철이는 이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철이가 학교 폭력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어귀에는 철이를 위한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정의로운 게 철이라고 쓰인 동상은 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철이는 이제 매일 아침 소연이와 함께 등교하는 것 외에도 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명예경비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불례 할머니와 소연이 그리고 철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나 불안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신뢰,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했다. 1년의 세월이 흐른 뒤 청솔 마을에는 더욱 짙고 따뜻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불례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떴다. 이제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도 불안감은 전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마음에는 고요한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겼다.
1년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배신당할 뻔했고 하나뿐인 손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삶이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소연이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든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차며 자신감이 넘치는 여고생으로 성장했다. 학교 생활은 물론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다. 특히 생물과 과학 과목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지 않았다. 할머니, 저는 수의사가 될 거예요. 그녀의 꿈은 확고했다. 약하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싶다는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철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소연이는 이제 학교에 갈 때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늘 당당하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한 명의 주체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철이는 이제 이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자 수호신이었다. 철이가 아침마다 소연이와 함께 학교에 가는 모습은 이미 마을의 일상 풍경이 되었다. 아이들은 철이를 보면 달려와 쓰다듬어 주었고 할머니들은 늘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었다. 철이는 이제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명예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혹시라도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면 그는 조용히 그곳을 지켰다.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든든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아침, 불례 할머니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장바구니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1년 전 철이가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바로 그 장바구니였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바늘과 실을 가져와 찢어진 부분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찢어진 천 조각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찢어진 장바구니를 꿰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식이었다. 그 찢어진 부분에는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다시 완전한 상태로 만들고 있었다. 장바구니가 완전히 복구되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서울에서 지훈이 내려왔다. 그는 환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소연이도 잘 지내는지 보러 왔고요. 불리 할머니는 웃으며 지훈을 맞이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보았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신 것 같네요. 지훈은 안심한 듯 말했다. 네. 지훈아, 이제 괜찮다. 너도 네 삶을 살아가렴. 더 이상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이겨내시는 것을 보며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이제 어머니는 제가 알던 그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세요. 제겐 어머니가 영웅이에요. 불리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모든 것이 철이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충직한 친구 철이가 있었고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는 소연이가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마당에서
불리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중학생이 된 소연이가, 그녀의 무릎에는 철이가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향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고 감나무 잎들이 흔들렸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지켜줄 때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형태로 완성되었다.